네, 안녕하세요. 도너리 BF의 정소연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 2030 세대분들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또 서울에 있는 집은 매매는 물론 어지간한 전세든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자,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요즘에는 기사나 블로그,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부모님께 2억까지 받으면 이자가 없으니까 뭐 상관없다, 증여세가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내가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게 뭐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많아지면서 적정 이자를 주고 받아야 한다는 사실까지는 많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 역시도 잘못 계산하다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현명하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모님과의 차용 관계에 앞서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증여 추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세법에는 증여 추정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가족 간의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일단 증여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너네 빌려주고 사업한 거 아니고 그냥 증여한 거지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돈은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은 납세자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이자 여부와 상관없이 원금 자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증여 추정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를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고 얼마의 이자를 받아야 문제가 없는 걸까요? 자, 세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상증세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는 돈을 무상으로 빌려줄 자에 대한 증여의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타인으로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 금액의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로 보고,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제 내가 대출받은 금액의 적정 이자와 내가 적게 지급한 이자의 그 차이를 증여로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법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적정 이자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 이자율이란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로 연에 4.6%입니다. 자,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금액은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법을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무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4.6%를 곱한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 이자와 내가 납부한 이자의 차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느냐를 역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이자율 4.6%로 1년에 1,000만 원 이하가 나오는 원금을 계산을 해보면 약 2억 1,7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억 1,700만 원까지 무상으로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이슈는 없겠죠. 이 규정을 잘만 활용한다면 2억이 넘는 금액도 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고서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5억을 부모에게 빌려서 이자율 3%로 차용증을 썼다라면 5억에 4.5%, 적정 이자율은 2,300만 원이지만 내가 지급한 이자는 5억의 3%인 1,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차이, 2,300과 1,500만 원 차이는 800만 원입니다. 이 800만 원은 연에 1,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게 되겠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증여 추정입니다. 가족끼리의 금전 거래는 증여라고 추정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냥 돈을 보내놓고 나중에 이거 빌려준 거예요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빌린 것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차용증과 거래 내역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즉 흔히 말하는 우리 차용증입니다. 이 차용증은 세법에서 정해놓은 양식은 없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환 시기, 상환 방법,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이 네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요. 간혹 이 차용증에 대해서 공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공증까지는 필요 없고요.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증여를 몰래 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거 거래 내용 뭐냐? 라고 했을 때 부랴부랴 차용증을 쓴다면 아무래도 국세청에서는 인정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미리 내용 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받아둔다면 차용증 작성 시기가 증명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빌린 것이 맞다라고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차용증을 썼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차용증을 썼다면 차용증대로 실제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증명이 되어야 이 대출 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용증과 실제 이자 거래 내역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셔야겠죠. 자, 이런 걸 다 준비를 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갚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쓴 경우에는 실제 이 미성년자가 돈을 상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허위 계약서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연봉 1억인 자녀에게 차용증을 1,000억, 100억 이렇게 쓴다면 당연히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허위 계약서로 간주할 확률이 높겠죠. 두 번째는 차용증과 다르게 이자를 받지도 않고 상환도 안 했는데 어떠한 독촉이나 항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건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증여를 한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어지간한 우회 거래나 변칙적인 증여는 다 잡아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증여 시점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에 적발이 되면 증여세 본 금액뿐만 아니라 가산세와 더불어 이자 금액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까요. 반드시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서 놓치는 것이 없겠죠? 네, 지금까지 정세영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